자, 오늘은 화학 법칙과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화학 반응에도 어떠한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칙들이, 화학 반응에는 어떠한 법칙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볼 건데, 어디선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그런 내용이면서 조금 한 번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지난 시간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화학 반응식이라든지 그 화학 변화, 물리 변화 기초를 잘 다져놨기 때문에 오늘 수업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지 너는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렵다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에서 질량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을 때 물리 변화가 됐든 화학 변화가 됐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답 나왔네. 반응 전, 반응 후, 화학 반응, 물리 반응? 맞아? 물리? 화학 반응? 둘 다? 원자의 종류 개수 안 변한다고 했어?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될까? 변할까? 안 변할 것 같지? 진짜로 안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반응. 일단 여기 탐구 22쪽 가서 그 내용 보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변화 확인하기. 목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후의 질량 변화. 자, 반응 전후의 질량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실험을 하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또 시간도 없다 보니까 이론으로 실험을 설명을 할 거야. 그랬을 때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앙금이 뭐냐고 물어봤었던 거 기억나니? 뭐라고 했어? 탈앙금 얘기를 했었어. 앙금 뭐야? 물에 녹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다고 완벽하게 설탕을 물에 녹인 것처럼 다 완벽하게 섞이지 않고 바닥에 어때? 가라앉은 물질을 우리는 앙금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그런 물질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질량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 염화나트륨 수용액이야. 자, 퍼센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한쪽에는 질산은 수용액을 각각 플라스틱 병에 넣은 후 전체 질량을 같이 잴 거야. 염화나트륨만 따로 수용액 상태니까 잴 수가 없으니까 그 같이 집어넣는 용기까지도 각각 질량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보이네 선생님. 119.5네. 119.5g이 측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질량을 잰 다음에 두 개를 섞고 여기다 이렇게 부은 다음에 얘 용기 무게도 있으니까 다 같이 올려놓고 반응을 시켜볼 거야. 이 질산은하고 염화나트륨 수용액하고 반응을 시킬 거야. 그랬더니 이거는 우리 2학년 때 앙금 생성 반응 이온 때 배웠었던 내용이야. 그러니까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뭐가 생기냐면 흰색 앙금이 생겨. 바닥에 하얀색의 앙금이 생기면서 이게 뭐냐면 염화은이라는 AgCl이 생깁니다. 여기 앞에 있는 염소와 이쪽에 질산은에 있는 은과 염소와 은이 만나게 되면 염화은이 생성이 될 건데 이 염화은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고 이렇게 앙금을 만들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될 거야.
자, 이게 이제 앙금이 생성이 됐어. 두 가지 물질을 섞었더니 반응이 일어나서 앙금이 생겼네. 그 다음에 질량을 재봤어. 그랬더니 119.5g이더라 라는 거야. 반응 전에도, 섞기 전에도,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도 119.5g에서, 그런데 반응이 일어나서 앙금이 생성이 됐는데도 119.5g이더라. 그러니까 반응 전후에 물질의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관찰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앙금이 생성되더라도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탐구 B 봅시다. 자, 탐구 B에는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묽은 염산을 집어넣은 시험관과 분필 조각을 플라스틱 병에 넣은 후, 저거 잘 보이니?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병에다가 여기 분필을 이렇게 집어넣었어. 분필. 그리고 여기에 시험관에다가 묽은 염산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닫았어. 뚜껑을 닫았다라는 얘기는 밀폐를 했다라는 거야. 밀폐를 해놓으면 여기 공기가 이렇게 나갈 수 없지. 밖에서 있는 뭐 공기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 밀폐. 이거 중요해. 뚜껑을 닫았다라는 거야.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얘가 시험관에 이 안에 있던 이 염산이 쏟아지도록 이렇게 기울일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가면서 안에 염산이 나와서 요 분필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뽀글뽀글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이 되더래. 자, 이렇게 묽은 염산과 분필 조각이 반응한 후 전체 질량을 측정해 볼 거야. 자, 처음에 그냥 이렇게 넣은 상태의 질량, 그리고 이걸 뒤집어 가지고 얘가 염산과 분필이 반응을 해서 기체가 발생이 됐어. 이제 화학 변화가 일어난 거지. 그치? 화학 변화가 일어났었을 때 전체 질량을 측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수치가 나왔니? 75점 뭐라고 된 것 같은데 잘 안 보여. 네. 70 보여? 선생님은 안 보여. 79.9? 75.9? 아무튼 그래. 똑같아. 반응 전후에 물질의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에서는 뭐였니?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었는데 반응 전후에 질량 변하지 않았고, 여기는 기체가 발생하는 화학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았어. 요 두 가지 탐구를 보고 실험을 보고 우린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봅시다.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반응 전후 질량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 생성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봅시다. 밀폐된 용기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 반응 전후 질량이 여기도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렇게 화학 변화가 일어났는데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이야.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류가 안 변했어. 또 원자의 다르게 여기 원자 3개, 여기 원자 3개. 반응 전후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수,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 전후로 뭐가? 질량이 똑같다. 이거를 뭐라고 해?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다시 앞에 가서 요 얘기 다시 할 거야. 됐어? 자, 앙금 생성 반응을 봤더니 기체
생성 반응을 봤더니 반응 전후에 질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가 같아. 원자의 개수도 변하지 않고 같아. 됐니? 이게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확인 문제 1, 2번 풀어보자. 좀 어렵더라도 한번 직접. 자, 탐구 A에서 반응 전의 전체 질량을 70.5g으로 다르게 하여 실험했어. 자, 반응 전의 전체 질량을 70.5g. 아까에서는 위에 A에서는 얼마였니? 119.5g이었어, 반응 전. 그러면 똑같은 실험이야. 앙금 생성 반응이면 결과적으로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반응 후에도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70.5g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생성된 앙금의 질량이 70.5g이야? 반응 후 전체 질량은 70.5g으로 같다. 이렇게 해야지. 앙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된 용기 그리고 앙금 이외에 있는 액체 포함을 해서 앞과 전이 같아야 돼. 앙금만의 무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3번이 될 거고. 맞니? 자, 그 다음 탐구 B에서 묽은 염산과 분필 조각의 반응이 모두 끝난 후 플라스틱 병의 뚜껑을 열고 질량을 측정하면 질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하시오. 어떻게 될까? 뚜껑을 열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여기 분필 조각과 이제 여기에 아까 염산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게 넘어뜨리면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반응한다고 했어?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 뽀글뽀글 하면서 기체가 생성이 될 거야.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밀폐를 해놓고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 그 전후가 같았어. 예를 들면 그 전이 50g이었어. 자, 반응을 이렇게 쓰러뜨려서 이렇게 흘러서 반응을 시켰더니 막 보글보글 기체가 일어났어. 이산화탄소. 그리고 측정을 했더니 50g이었어. 그런데 이때 뚜껑을 이렇게 오픈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생성된 이산화탄소 기체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겠지. 그러면 빠져나간 이산화탄소의 무게만큼 얘는 어떻게 돼?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미세하겠지만 전체 질량은 어떻게 돼?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맞아? 생성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갈 거니까. 뭐 여기서 뚜껑을 열면 여기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된 상태니까 나가는 게 더 많겠지. 들어오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갔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 질량은 감소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탐구에서 봤었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볼 거야. 그냥 얘기를 해도 이해가 될 텐데 탐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 볼 거야. 자, 반응을 보면 여기 염화나트륨이야. 그 다음에 질산은이야. AG가 은이야. 자, 이렇게 서로 반응을 시켰더니 얘네가 뭐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고등학교 때 얘네가 서로 이온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은 이온, 질산 이온으로 다 나뉘어지게 돼. 그러다가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자는 중성이다가 전자를 뺏기거나 전자를 얻어오면 플러스 양이온 혹은 음이온이 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기는 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하니까
같은 극끼리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끼리는 서로 잡아당기지 않으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붙는 경우 요게 이제 이 이온화가 됐다가 다시 이온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염화 나트륨 그리고 질산은을 형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질산은 여기 있지. 아야 참 미안해. 질산은이 아니라 이 염화은이 AgCl이 뭐라고 했니? 흰색 앙금을 생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 각각 이렇게 시험관에 놓고 질량을 측정을 했을 때 56 그리고 두 개를 섞어 놓고 질량을 측정해서 여기에 뭐가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더라도 질량은 56g으로 일정하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실험에서 했으니까 이해가 될 거야. 앙금이 생성되더라도 반응 전후에 질량은 같다. 맞니? 그 다음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 아까 했었던 거예요. 물근염산하고 탄산칼슘의 반응입니다. 자, 이렇게 물근염산 HCl하고 탄산칼슘하고 서로 반응을 시켰더니 여기 보면 염화칼슘 물 그리고 여기 CO2원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반응 모형 보면 탄산칼슘과 염화수소야. 그러면 얘가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가면서 액체가 되면 염화이온하고 수소이온으로 얘는 칼슘이온하고 탄산이온으로 서로 나눠지게 되면 얘와 염화이온과 칼슘이온이 만나면 염화칼슘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게 돼. 쉽게 말하면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체 발생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거를 열린 공간에서 혹은 닫힌 공간이야. 닫힌 공간이라고 하면 뚜껑을 닫아서 밀폐된 여기는 뚜껑을 열은 상태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반응 전 질량과 반응 후 질량이 달라. 열린 공간의 경우에. 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여기 바깥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그 빠져나간 무게만큼 질량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질량이 누가 더 커? 반응 전 질량이 크다. 왜? 빠져나갔으니까 기체니까 빠져나가. 기체는 뭐 이렇게 위로 빠져나갈 거니까. 그런데 뚜껑을 밀폐를 하고 닫힌 공간에서 실험을 했더니 반응 전이나 반응 후의 질량은 서로 어떻다? 같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기체 발생 반응, 앙금 생성 반응, 질량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연소 반응을 한번 볼 거예요. 연소가 뭐니? 불에 태우는 게 연소야. 그러면 우리 과학에서 연소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산소와 반응을 한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 연소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연소 반응을 보게 되면 나무를 한번 연소를 시켜볼 거야. 나무와 그러면 뭐가 닿는 거야? 산소가 서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무를 태운 거야. 태우면 재도 만들어질 거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고 수증기도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자, 나무를 태우면 재가 남아. 그리고 이산화탄소 생겨. 그 다음에 물도 나와. 자, 이런 식으로 나무의 연소 반응을 봤었을 때 이거를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해보고 닫힌 공간에서 연소를 시켜보자라는 거야. 자, 열린 공간에서는 발생한 이산화탄소 수증기가 공기적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질량이 감소하다. 반응 전후 물질의 전체 질량은 일정하다. 자, 봐봐. 이제 이거 잘 봐야 돼. 반응 전후 전체 질량은 일정하다. 선생님, 나무 도막을 태우기 전에는 산소하고 서로 요 전에는 예를 들어 10g이었어.
근데 태우고 난 다음 재하고 이산화탄소 수증기 재봤더니 8g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반응 전후 물질의 전체 질량은 일정하지가 않은데요? 일정하지 않겠지. 왜?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는 공기 중으로 날아갔으니까. 얼마? 그 날아간 게 2g이 날아갔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요 수치는 같지 않지만 날아간 2g까지 생각을 하면 10g, 8g, 2g, 10g 같다라는 거야. 반응 전후에 물질의 전체 질량은 일정하다. 다만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열린 공간에서 했을 땐 이렇고, 자, 닫힌 공간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닫힌 공간에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나무를 연소를 시켰어. 그러면 산소와 나무가 서로 반응을 하면 이렇게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질 거고 재도 만들어지고 물도 만들어질 거야. 그렇지만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물질의 전체 질량은 일정하게 될 겁니다. 어디에서? 닫힌 공간에서도. 열린 공간에서 일정하지만 기체는 날아갔다. 그렇게 보면 될 거고, 강철솜의 연소 한번 봅시다. 강철솜이 뭐냐면 집에 있는 철수세미 생각하면 돼. 강철솜 뭐야? 철사 얇은 거를 막 뭉쳐놓은 게 강철솜이야. 집에 있는 철수세미를 한번 연소를 시켜볼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철과 산소가 만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철과 산소를 만나면 우리는 그걸 산화철이라고 얘기해야 돼. 산화철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반응 후 철에 결합된 산소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거야. 이렇게 막 구부러진 이런 여기 이런 추를 올려놓고 무게가 일정해. 그 다음 여기 뭐 했어? 토치를 태웠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평행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 추와 무게가 같는데 여기에 산소 즉 연소를 시켰어. 태웠더니 어떻게 되나?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더래. 양팔 저울 윗접시 저울이 이쪽이 기울어지면 이쪽이 더 무겁다라는 거지. 왜 무거워? 강철솜하고 산소가 만났기 때문에 산소 무게만큼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산소의 양만큼 질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반응 전후 물질의 전체 질량은 일정해. 강철솜의 질량은 변하지 않았어. 다만 산소가 그만큼 잡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붙어 있기 때문에 질량은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열린 공간에서 했을 땐 이래.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렇게 달라붙으니까 이쪽으로 기울게 될 건데 이거를 닫힌 공간에서 하자라는 거야. 이렇게 완벽하게 닫혀있는 공간에서 강철솜에 연소를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철과 산소가 만나더라도 산화철이 되더라도 변화는 없더라. 같더라. 그런 거야. 반응 전, 반응 후, 추의 무게에 의해서 이게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건 없더라. 왜?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산소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원래 그 무게만큼만 전체 질량은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더라. 이게 닫힌 공간에서 강철솜의 연소가 되겠습니다. 됐니? 어렵지 않지? 자, 이제 결론 얘기할게요. 결론. 자,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을, 그 다음에 기체 생성 반응을 혹은 연소 반응을 봤었을 때 질량 변화를 보니까 어땠냐?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반응 물질의 전체 질량과 생성 물질의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맞니? 변하지 않았어? 이걸 뭐라고 한다?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괄호 열고 라부아지에가 있지? 과학자 이름이야. 자,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과학자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지. 물분해 실험을 처음으로 한 과학자라고 했지.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혔지. 자, 이 과학자가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났더니 반응 전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걸 가지고 뭐라고 했어?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니?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의 전체 질량, 반응 생성물의 반응 물질의 전체 질량, 생성 물질의 전체 질량을 어떻다? 같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질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량 보존 법칙이 왜 성립하냐라는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질량 보존 법칙은 물리 변화에서도 화학 변화에서도 모두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후 질량이 보존이 되더라. 질량 변화가 없더라. 화학 변화, 물리 변화 모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왜 그러냐?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그러면서 오른쪽 문제 5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열린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강철솜의 연소 반응 봅시다. 자, 이렇게 된 윗접시 저울 위에다가 여기 이렇게 분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추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 강철솜 이렇게 올려놨어. 지금 같아요. 근데 얘를 가열을 할 거야. 연소를 시킬 거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겠어? 산소가 붙겠지. 산소가 가서 붙을 거야. 계속 가열을 한다. 연소를 시킨 다음에 가서 산소 붙고 산소 붙을 거야. 그럼 열린 공간에서 그러면 계속 산소가 가서 붙으면 어떻게 될까? 요 추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겠어? 산소가 붙은 만큼 산소의 질량만큼 이렇게 늘어나겠지. 이렇게 이건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게 했어? 산소가 달라붙은 만큼은 산소의 질량만큼 이쪽으로 기울겠지. 맞아? 그러면 강철솜의 연소 반응에서는 질량이 증가해? 감소해? 일정해? 증가를 하겠지. 강철솜의 연소 반응 열린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누구 무게만큼? 산소의 질량만큼 어떻게 되겠다? 증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자, 이번엔 나무 연소 반응이야. 나무가 연소가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나무가 연소가 되면 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야? 수증기 물이 생긴다라고 했어. 그러면 수증기는 기체잖니? 그치? 액체 물은 액체, 기체, 고체 상태가 다 될 거야. 그런데 수증기는 기체야. 기체는 어떻게 되겠어? 가벼우니까 이렇게 날아가겠지. 이산화탄소 가벼우니까 이렇게 날아가겠지. 그러면 나무가 연소를 했다.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예,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양만큼 감소를 하게 되겠다.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같은 경우에는 닫힌 공간에서 하든 열린 공간에서 하든 그 두 가지 물질이 어때? 서로 반응을 해서 앙금 생성돼? 그럼 나머지 여분에 반응하지 않은 애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량은 줄어들거나 증가하지 않고 질량은 일정하다. 이해되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질량 관계를 기호와 등호로 나타내시오. 기호. 자, 이거 하면 되겠네. 가, 나 더해서 다, 라. 반응 전후의 질량은 같다. 이렇게 등으로 나타내시오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묽은염산과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분필 조각을 반응시키기 전후 질량을 측정을 했다. 가나 다의 질량을 등호나 부등호로 비교하시오. 자, 지금 반응 전, 반응 후 얘는 몰라. 얘도 몰라. 그런데 지금 반응 전에 75.5g인데 얘는 나는 지금 어떠니? 뚜껑이 닫혀져 있는 닫힌 공간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묽은염산과 분필이 서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할 거야. 그렇지만 얘는 닫혀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지. 그러면 가와 나의 질량은 서로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의 경우에 뚜껑을 열린 공간에서 실험을 하면 여기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되겠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겠지. 그러면 그만큼 날아간 이산화탄소의 질량만큼 감소를 하겠지. 이렇게 호등호로 등호로 표시하면 되겠다. 됐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그네슘을 연소시키면 빛과 열을 내며 타면서 산화마그네슘이 된다. 마그네슘 12g을 모두 연소시켰대. 생성된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을 측정하였더니 20g이 됐대. 자, 12g짜리를 연소시켰더니 이렇게 20g으로 변했대. 결국 연소는 산소와 반응을 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반응한 결합한 산소의 질량 나중에서 처음 질량 빼면 그 차가 뭐가 되겠어? 산소의 질량이 되겠지. 20 빼기 12에서 그만큼이 얼마야? 산소의 질량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반응 후 물질의 전체 질량은 증가한다? 틀렸지. 증가한다가 아니라 뭐야?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 맞니?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기체 발생 반응에서도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라고 해야 돼. 그치? 반응 전 물질의 전체 질량과 반응 후 물질의 전체 질량은 일정하다? 맞아? 맞는 얘기가 되겠다. 질량 보존 법칙이야.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맞아? 애매해. 자, 여기 봐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 뭐라고 했어? 원자의 종류가 같고 그 다음에 개수도 변하지가 않아. 이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이건 이해가 됐지? 자, 그런데 여기 문제 뭐라고 했어?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아. 원자가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치? 원자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얘기는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자,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뭐 얼음에서 돌로, 물에서 수증기로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시다. 이거 뭐야? 물리 변화야.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한 2분 정도 쉬었다가 화학 법칙과 에너지 변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질량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3쪽 가서 탐구를 한번 본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구리 2를 산화구리 2야. 산화구리 1도 있고 산화구리 2도 있어.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화학 전공을 하면 그때 배우게 될 거고 그냥 산화구리 구리와 산소가 만나는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 그 원소의 질량비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야. 자, 구리를 구리 여기 도가니에다가 그 위에 이제 성면 놓고 밑에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볼 거야. 근데 구리를 어떻게 해? 구리가루의 질량을 다르게 하면 모두 산화구리가 될 건데 예를 들면 이거야. 구리를 한 숟가락 퍼서 가열을 해놓고 질량을 측정해보고 두 숟가락 넣어서 가열을 해볼 거고 세 숟가락 넣어서 이렇게 가열을 해보자라는 거야. 이렇게 구리가루의 질량을 다르게 하면서 모두 산화구리를 만들어 볼 거야. 그랬었을 때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을 측정해서 기록을 해보는 거야. 간단해. 자, 처음에 0.4g의 구리가루를 넣고 가열을 했어. 그래서 산화구리를 만들었더니 0.5g이 만들어지더래. 0.4g이 산화구리가 됐을 땐 0.5g이 되더래. 자, 0.8g의 구리를 집어넣고 가열을 했더니 산화구리가 1g이 되더래. 1.2g을 가열을 했더니 산화구리가 1.5g이 되더래. 자, 1.6g의 구리를 집어넣고 가열을 했더니 산화구리가 생성된 게 2g이 되더래.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질량비를 우리가 보기 쉬운 정수로 바꿔서 봤더니만 구리와 산화구리. 자, 구리와 산화구리의 질량비가 4대5. 얘도 4대5, 얘도 4대5, 얘도 4대5, 얘도 4대5. 다 4대5. 구리의 질량이 많건 적건 만들어지는 산화구리의 질량이 4대5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구리를 연소를 시키면 산화구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산소와 구리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산화구리를 이루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질량비를 봤더니만 얼마? 4대 아까 산화구리가 산소가 아니 구리가 4 산화구리가 5였어. 그러면 여기 1이 더 크지 않니? 이 1이 뭐야? 산소란 얘기지. 자, 이렇게 산화구리를 이루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보게 되면 구리 4, 구리 0.4, 산소 0.1, 구리 0.8, 산소 0.2, 1.2, 0.3, 1.6, 0.4, 2.0, 0.5 다 질량비를 구리와 산소야. 이번엔 산소야. 산화구리가 아니라 구리하고 산소의 질량비를 보면 다 4대1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니? 자, 그러면 여기 뭐야? 산화구리를 이루는 구리, 산소의 질량비는 구리 대 산소 얼마? 4대1로 일정하다. 그냥 그대로 갖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여기 실험 결과치를. 자,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요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나타날 거야. 이 표 그대로 가져갈 거야. 구리를 자, 아까는 구리와 산화구리였는데 이번에는 산소와 산화구리 구리하고 산소를 보게 되면 보니까 구리의 질량이 이만큼일 때 산소의 질량이 구리의 질량이 이만큼일 때
여기 그대로 갔다가 찍으면 돼. 0.4와 0.1 찍고 0.8과 0.2 찍고 그 다음 1.2 찍고 하면 점점점점 된 걸 점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그래프들 나오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래프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한다. 그치? 예지도 어려울 거야 그래프가. 근데 한 9은 어려워해 그래프. 근데 그래프가 어려울 게 아니야. 그대로 보면 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불의의 질량이야. 불의의 질량과 여기 세로축 보니까 산소의 질량이야. 거기 만나는 점에 점을 찍었다라는 거야. 그럼 그대로 내려가면 여기 0.4, 0.1 읽기만 하면 돼. 읽을 줄만 하면 돼. 여기도 여기를 관계식을 x절편을 y절편을 구하라는 절대 안 나와. 그냥 가서 점 찍혀 있는 데서 만나는 x축과 y축 그 수치만 읽을 줄 알면 돼. 그러면 0.4, 0.1, 0.8, 0.2 그것만 읽을 줄 알면 돼. 이런 식으로 불의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이 일정하게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곡선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래프가. 자, 일정선분비 법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정선분비 법칙. 사라구리를 이루는 성분 원소의 뭐가 일정하니? 뭐가 일정하다고 했어 여기? 그렇지. 자, 사라구리를 이루는 성분 원소. 성분 원소가 뭔데?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로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일정함으로 일정선분비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일정선분비 법칙이야. 이 지금 산화구리를 생성하는 거 봤더니 구리와 산소가 만나는 그 질량비가 일정하더라. 이걸 일정선분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정선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왜 그러냐? 자,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는 항상 일정한 정확하게 하면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화합물에서는 구성원소 사이의 질량비가 일정하다. 여기 질량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질량비보다는 이렇게 개수비라고 적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확인 문제 풀어보고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탐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구리를 가열하면 산화구리가 생성된다? 구리를 가열했더니 산화구리가 된다라는 거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구리와 결합하는 산소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맞아? 구리의 질량이 바뀌어갔는데 그때 산소의 질량도 다르지. 그치? 항상 일정하다가 아니야? 구리의 질량에 따라 산소의 질량도 변하게 되니까 틀렸습니다. 산화구리를 이루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어떠니? 4대 1로 일정하더라. 라니까 맞네. 그래서 모두 고르라 기억 디귿이 될 거고. 자, 오른쪽 그림은 마그네슘을 연소하여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될 때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마그네슘과 산소의 질량비. 자, 마그네슘 0.3g이 산소 0.2g과 0.3 대 0.2. 그 다음 0.6 대 0.4네. 0.6 대 0.4. 그러면 3 대 2. 얘도 6 대 4. 조금 더 간단하게 뭐니? 3 대 2. 0.9 대 0.6도 마찬가지겠지. 얼마? 3 대 2로 질량비가 일정하더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이걸 가지고 다시 앞으로 가서 구리 연소방 구리를 가열을 해볼 겁니다. 구리를 가열하면 구리와 공기 중에 산소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생성이 된다. 자, 이게 구리의 연소 반응입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는 얼마? 4대 1로 일정하더래. 자, 이거를
뭐야? 구리 대 산소야. 이번에는 구리하고 생성되는 산화구리를 봤더니 얼마? 4대 5로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면 이걸 자 구리와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 질량비를 보면 4대 1대 5로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연소 반응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 5번 보니까 일정량의 구리의 연소 반응이라고 해서 일정량의 구리를 가열할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구리의 질량이 증가를 해. 그 얘기는 뭐야?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을 하니까 산소가 이렇게 붙어. 그러면 산소의 질량만큼 이렇게 산화구리의 질량이 점점 많아지게 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질량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산소는 계속 공급을 해주는데 이 산소와 반응할 구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산소를 공급해 주더라도 산소가 구리에 달라붙어야 되는데 더 반응할 구리가 없어. 다 반응이 다 끝난 거야. 모두 반응이 끝나니까 더 이상 질량이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질량이 일정하다? 그러면 여기 됐을 때가 뭐야? 구리가 모두 반응한 지점이다라는 거야. 반응하기 전까지는 계속 질량은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 아이오딘화 납 생성 반응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2학년 때 아이오딘화 납 이온 생성 반응에서 했었던 내용을 생각을 하고 보면 될 거야. 자, 여기 보면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그리고 질산납 수용액이야. 그러니까 질산도 있고 납도 있고 아이오딘하고 칼륨도 있어. 그렇게 되면 얘네가 뭐를 만드냐면 아이오딘하고 요 납하고 서로 반응을 하게 되면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이 될 거야. 걔가 뭐야? 앙금을 생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앙금이 생성이 된다. 노란색 앙금이 생성이 될 거야. 자, 여기 봐봐. 아이오딘과 칼륨, 질산, 납. 그러면 아이오딘하고 납, 칼륨하고 질산. 그러면 여기 질산 칼륨과 아이오딘과 납. 근데 얘는 뭐야? 노란색 앙금을 생성한다.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해놓으니까 뭐야? 반응 전 반응물 이쪽 생성물 이렇게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응이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과 질산납 수용액을 서로 반응을 하게 되면 노란색의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으니까 알았어. 그런데 이걸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10%짜리 아이오딘화 칼륨 수용액 6ml에다가 6ml에다가 10% 질산납 수용액을 집어넣어서 섞는데 얘의 부피를 좀 다르게 해서 반응을 시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6ml 다 같아. 그런데 질산납을 하나도 넣지 않고 그 다음 질산납을 2ml, 2ml, 4ml, 6ml, 8ml 즉 여기 집어넣는 얘의 질산납 수용액에 부피를 다르게 해서 섞었더니 반응을 시켰더니 생성되는 이 앙금의 높이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야. 자, 봐.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어. 질산납을. 그런데 아이오딘과 칼륨 같은 경우는 질산납하고 반응을 시키면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노란색 앙금이 생성이 된다라는 걸 이제 기본으로 놓고 전제하고 자, 그러면 여기 질산납을 하나도 집어넣지 않으니까 아이오딘화 납이 안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앙금이 하나도 안 생겼어. 그런데 질산납을 2ml 집어넣었더니 요만큼의 뭐가 앙금의 높이가 생성이 돼. 질산납을 4ml 넣었더니 조금 더 크게
더 큰 앙금이 생성이 돼. 더 높은 앙금이 점점 생성이 되는데 D까지는 앙금이 점점 커져. 그런데 D 이후에는 이렇게 질산납 수용액을 8 넣었는데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더래. 앙금의 높이가. 10을 넣었는데도 이 6을 넣었을 때랑 이 앙금의 높이가 같더라라는 거야. 맞니?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어. 점점 집어넣는 질산납 수용액의 부피가 커질수록 앙금이 커지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많이 집어넣더라도 앙금의 높이는 더 높아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야? 이게 질산납이 이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하고 반응을 할 텐데 이 D가 됐을 때는 더 이상 반응을 할 요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처음에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은 6ml밖에 6ml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어넣는 족족 반응을 해서 앙금이 커지는데 여기 딱 D가 됐었을 땐 최대한 앙금 이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전부하고 얘하고 다 반응을 해서 제일 높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 질산납하고 반응할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없어.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상태로 앙금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더 반응할 애가 없어. 그러니까 더 앙금이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이때 같은 농도의 두 수용액은 1대1 부피로 반응을 한다. 즉 아까 6ml을 집어넣어놨잖아. 그러면 처음에 0 말고 2 집어넣으면 얘 2ml, 얘 2ml, 얘 4ml 넣었으면 얘 4ml, 얘 4ml, 얘 6ml 넣었으면 6 반응을 하고 다 썼어. 더 8 집어넣더라도 더 반응을 할 애가 없어서 앙금이 높이가 높아지지 않는다. 이거 이해됐지? 자, 이게 아이오딘과 납 생성 반응에서 이 앙금이 생성될 때 더 많은 양을 집어넣더라도 반응할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없어서 앙금의 높이는 더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론. 일정량의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 하고 반응하는 질산납 수용의 양은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걸 많이 집어넣는다고 혹은 얘는 적게 넣고 얘를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더 반응이 계속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얘와 얘가 반응하는 양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아이오딘화 납이 생성될 때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우리가 보기 쉽게 볼트와 너트로 한번 모형을 만들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볼트가 있으면 볼트의 키는 뭐가 있어? 이렇게 생긴 너트가 있겠지. 이렇게 볼트와 너트를 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좀 여기는 안 보이는데 책으로 보면 조금 잘 보일 거야. 이게 볼트고 이게 너트야. 그럼 볼트에다가 너트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감을 거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아이오딘화 납이라고 볼 거야. 그런데 여기 너트가 낄 수 있는 볼트의 요 길이가 정해져 있지. 이걸 이 너트가 10개가 있는다 하더라도 이 10개가 다 이 볼트와 결합을 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이게 10개 있어도 여기가 들어가서 결합할 수 있는 이 공간은 2개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쉽겠지. 이거를 뭘로 보면 돼? 납으로 보고 이걸 아이오딘으로 보면 결합을 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 더 이상 더 많은 너트가 결합할 공간이 없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이걸 볼 거야. 볼트를 계속 첨가하더라도 너트의 양이 일정하다. 그러면 볼트와 너트의 결합 모형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이걸 뭘로 생각하면 돼? 납으로 생각하게 되고 얘는 아이오딘으로 생각을 하면 이 볼트 너트 결합한 게 뭐와 같다? 아이오딘 납과 같다라고 서로 요거를 볼트 너트로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겠냐라고 해서 얘기를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그 밑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나올 거예요.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야. 이게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화합물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위에 이렇게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프루스트가 얘기한 일정 성분비 법칙. 그런데 혼합물과 일정 성분비 법칙, 요 같은 지금 화학 반응에 일어나서 나타나는 화합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 혼합물에서는 성분 물질의 양에 따라 혼합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혼합물이야, 혼합물. 혼합물과 화합물의 가장 큰 차이점, 혼합물 저거 생각하면 돼. 설탕물 생각하면 봅시다. 이런 물에다가 설탕 한 숟가락을 이렇게 푹 커서 섞어. 설탕물이야. 설탕 한 숟가락 들어간 설탕물. 2숟가락 집어넣어. 2숟가락 집어넣어서 녹여도 녹아. 2숟가락 들어간 설탕물이 될 거야. 3숟가락 넣어. 3숟가락 들어간 설탕물이 되고 어느 정도 이 최대한 녹을 수 있는 데까지 녹고 더 집어넣으면 더 이상 녹지 않고 밑에 이제 이런 가루 형태로 남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혼합물이라고 보면 될 거야. 한 숟가락 넣어도 되고 2숟가락 넣고 최대 농도 되기 전까지는 2숟가락, 3숟가락 이렇게 녹을 거라는 거지. 이게 이제 혼합물이라고 보면, 화합물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지. 볼트 너트처럼 너트를 계속 갖다 껴줄 수가 없어. 딱 일정량만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화합물. 혼합물은 그냥 소금물, 설탕물 생각을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혼합물은 이거 뭐야, 설탕물이기 때문에 성분 물질의 양에 따라 혼합 비율이 달라져. 2숟가락 넣든 3숟가락. 그렇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가 없지. 왜? 계속 하나만 섞는다가 아니라 하나만 녹는다라는, 용해가 된다라는 게 2숟갈도 용해가 되고 3숟갈도 용해가 되니까 이런 일정 성분비 법칙 뭐야? 이 뭐지? 아연이라고 납하고 1대1로만 결합을 하게 될 거지 더 많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이 혼합물의 경우에는 이런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이 뭐냐라는 겁니다.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한다. 자,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여기 원자의 상대적 질량을 적어놨어. 원자를 질량을 상대적으로 구분을 지어놨어. 그래서 우리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해서 이러한 118가지 정도가 되는 이 원자의 질량을 하나를 기준으로 쭉 상대적으로 적어놨었을 때 요거 수소를 질량이 1이고 그 다음에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구리 64 이런 식으로 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질량이 커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상대적 질량 기억해두면 좋고, 뭐 기억을 못한다 해도 상관없어. 제시를 해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질량이 원자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거야. 원자에 따라서 질량이 다 다르는데 이 상대적 질량이 다 정해져 있어. 이걸 보았을 때 한번 보자. 물이라고 하면, 자, 물 H2O야. 수소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해서 물 분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수소 대 산소, 수소가 지금 몇 개니? 하나, 2개지. 그 다음에 산소 하나야. 수소 대 산소의 원자의 개수비 2개 하나야. 그랬을 때 이 질량비를 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수소 하나의 질량은 1이지. 근데 수소 개수가 몇 개니? 2개지. 그러면 2개 곱하기 수소 한 개의 질량 1 해서 2 곱하기 1 해서 여기 질량이 얼마가 되겠어? 이 수소의 질량은 2가 될 거야. 근데 산소는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지.
근데 산소의 질량은 얼마라고 했어? 16이야. 2대 16이니까 이거 간단하게 하면 1대 8이 되겠어. 이렇게 질량비가 1대 8. 자,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졌어.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하나야. 일산화탄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있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뭐니? 산소가 몇 개 있다라는 거야? 2개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산소가 2개 있으니까 뭐야? O2. 탄소 하나. 이산화탄소. 얘 일산화탄소는 그냥 뭐야? 산소가 하나니까 CO 될 거야. 자, 일산화탄소 보면 탄소가 하나, 산소가 하나. 탄소가 하나, 산소가 하나야. 탄소의 질량 12라고 했어. 1 곱하기 12. 산소의 질량 16이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16에서 12대 16. 이거 간단하게 정수비로 하니까 3대 4로 나타나게 된다. 3대 4로 결합하게 된다. 자, 암모니아는 NH3야. NH3. NH3. 수소가 몇 개야? 3개가 되겠습니다. 질소 하나가 될 거야. 그러면 수소 하나의 질량이 1이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1, 3. 질소 14네. 3대 14 질량 B 이렇게 될 거고, 산화구리 봅시다. 산소와 구리가 만난 게 산화구리야. 구리의 개수 하나, 산소의 개수 하나. 그런데 구리의 질량은 64야. 그리고 산소의 질량은 16이야. 64대 16이니까 간단하게 얼마니? 4대 1의 질량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질량비가 1대 8, 3대 4, 3대 14, 4대 11.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성분의 원소의 종류가 같더라도 원소의 질량비가 다르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물하고 과산화수소를 한번 보자라는 거야. 물은 H2O고 과산화수소는 H2O2야. 둘 다 산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물은 산소가 2개, 아니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 과산화수소는 수소가 2개, 산소가 2개야.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원자의 개수가 달라. 그러면 질량비도 다르게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여기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대 산소의 개수비가 2대 1이고 과산화수소는 1대 1로 지금 원자의 개수비. 질량비도 다르겠지. 수소 대 산소 1대 8, 1대 16이 될 겁니다. 자, 원자의 종류가, 원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니까, 즉 원자의 질량비가 달라지게 되면 서로 다른 물질이다라는 거지. 어떤 거? 아, 과산화수소가 왜 2대 1이냐고? 2대 2가 1대 1. 아, 여기는 수소, 여기 수소 몇 개니? 수소 2개야. 산소 2개야. 그러면 2개 2개니까 약분하면 1대 1로 결합을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는 약분이 안 되잖아. 2개 하나니까. 4개 2개면 2대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2개 2개니까 어떻게 돼? 하나씩 없어서 1대 1로 계약한다. 저기 결합한다 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이렇게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된다.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또 풀어보고, 처음이니까 어렵지. 괜찮아. 자, 구리를 연소시킬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을 나타낸 거래. 그러면 보기 쉬운 거부터 한번 보자. 여기
구리가 2g 반응을 하면 산소가 얼마니? 0.5g이네. 구리 대 산소. 그러면 2g 대 0.5g인데 자, 질량비를 나타내면 어떻게?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4 대 1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렇지?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내면 될 거야. 구리 얼마? 2. 산소 0.5라고 했으니까 2 대 0.5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4 대 1로 반응을 한다. 질량비 4 대 1. 맞니? 자, 그러면 구리를 16g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 자, 구리 16이야. 그럼 산소 얼마야? 4의 1은 16배 x. 16 나누기 4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가 돼? 4g이 되겠지. 맞니? 이거 이해돼? 안 돼? 자, 비례식이 어렵다 라고 하면 위에서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가 4대 1 이건 이해되지? 자, 반응하는 구리 4, 산소 1 이렇게 반응을 할 거야. 구리 대 산소. 자, 구리 대 산소 4대 1로 반응을 할 거야. 이런 질량비로 반응을 할 건데 구리를 16g 완전 연소를 시킨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 몇 배야? 4배지. 그럼 필요한 산소도 몇 배가 돼야 돼? 4배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돼? 곱하기 4 해주니까 4. 됐니? 이거를 비례식으로 얘기를 하면 질량비는 4대 1이고 자, 시험에 사용한 불이 16이야. 그러면 이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 X로 놓게 될 거야.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16은 4X가 될 거야. X는 4. 이렇게 비례식으로 푸는 거야. 이렇게 이게 비례식. 이것도 비례식이 마찬가지니까. 7번 조금 어렵다라고 했어. 보십시다. 자,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될 때 반응 전후의 질량을 측정했대. 자, 봤더니 수소 0.2g하고 산소 1.6g 반응을 했더니 반응 후 남는 기체가 없어. 그러면 얘 전체하고 얘 전체가 다 반응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만들었어? 물이 만들어지게 됐어. 남는 기체 없이 다 0.2g 대 1.6g 반응을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수소 0.4g과 산소 2.4g 반응을 시켰더니 수소 0.1g이 남더래. 그러면 실제 참여한 수소는 얼마가 되겠어? 0.1g 남았으니까 0.3g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지. 맞아? 남은 수소가 0.1g이니까. 그러면 실제 반응에 참여한 건 0.3 수소 0.3 산소 2.4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보기 쉽게 뭐로 질량비를 한번 구해보면 얘 실험 1에서는 10 곱해주면 2 대 16이 되겠지. 2 대 16 좀 더 간단하게 하면 2로 나눠지니까 수소 1 산소 8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야. 됐니? 자, 1번은 1대 8이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2번도 봅시다. 실험 2번은 0.4 대 2.4라고 했지. 그러면 10 곱해줘. 3 대 24야. 그럼 얘도 3으로 나눠주게 되네. 3, 1은 3, 3, 8은 24.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1.3분비 법칙이야. 반응을 했더니 1대 8로 수소 대 산소, 수소 1, 산소 8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자, 다 지우고 1대 8이라고 했어.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소 0.4, 산소 0.8 얘도 산소 4g도 1대 8로 반응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0.4g의 수소가 반응을 하면 산소는
몇 그램 반응을 할까? 3점. 그렇지. 3.2g 반응을 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 산소 4g 사용했는데 실제 반응하는 건 3.2g이에요. 그럼 얼마 남아? 0.8. 반응 후 남는 기체 뭐? 산소 얼마 남는다? 0.8g 남는다라는 거지. 됐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산소 0.8g. 어렵지 않지? 사치 계산만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는 문제야. 자, 이번 8번도 어려웠을 거야. 자, 한 개의 질량이 5g인 볼트. 이게 볼트야. 얘가 하나 5g이래. 그 다음에 한 개의 질량이 2g. 너트. 이게 너트야. 얘 하나가 2g이래. 한 개가. 그러면 얘를 화합물 모형 BN2를 만드는 거야. BN2니까 B가 하나, N이 둘, 너트가 두 개라는 거야. 볼트 하나, 너트 하나. 이렇게 화합물의 반응물은 이렇게 볼트 하나와 너트 두 개가 결합을 할 수가 있어. 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세 개도 결합할 수가 없어. 볼트 하나, 너트 두 개. 이게 한 세트라고 보면 돼. 이렇게 한 세트. 이게 화합물 반응 결과야. 이게 이제 반응물 생성물이라고 보면 될 거야. 반응물 생성물. 그런데 볼트 10개와 너트 30개가 있어. 그러면 최대로 만들 수 있는 화합물 이 생성물 BN2는 몇 개가 만들어지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 볼트 10개야. 볼트 10개가 있다라고 하면 너트가 몇 개가 사용이 될까? 20개가 사용이 되겠지. 나머지 너트가 30개라고 했는데 20개가 사용이 돼? 그럼 나머지 10개가 남을 거거든? 이 10개는 반응을 할 수 있어? 없지. 왜? 결합할 볼트가 없잖아. 그러면 최대로 만들 수 있는 볼트 10개, 그 다음에 너트 20개만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BN2가 될 거야. 이거 10개, 2개, 이 20개 줄이면 1개, 2개 BN2가 되겠지. BN2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어? 화합물이 10개 만들어지겠지. 10개. 그리고 너트 10개가 남을 거고. 맞니? 그러면 요 전체 질량은 몇 g이냐라는 거지. 그러면 아까 B 볼트 한 개의 질량이 얼마라고 했니? 5g이라고 했어. 그러면 너트 두 개가 하나의 질량이 2g이면 BN2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 얘의 질량? 9g이 되겠지. 왜? 얘 5, 얘 2 하니까 9g이 되겠지. 요 BN2의 질량이 9g이야. 이게 몇 개 있대? 10개 있어. 그러면 90g이 되겠지. 화합물 전체 얼마? 90g이 되겠다. BN2의 개수 10개. 그때의 질량 90g. 어렵지 않지? 쉬워. 일정 성분비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네. 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 자, 여기 봐. 화합물이라고 했어. 화합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한다. 아, 맞습니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부피비 얘기한 적이 없지? 뭐라고 했어? 부피비 대신 뭐가 들어가야 돼? 질량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틀렸어. 아직 부피 얘기한 적이 없어. 일정 성분비 법칙은 혼합물에서 성립한다. 틀렸지. 소금물 생각하면 돼. 소금물 만들 때 한 숟가락 소금물, 두 숟가락도 소금물, 세 숟가락도 소금물. 혼합물이 아니라고야? 화합물에서 성립한다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습니다. 구리를 공기 중에서 연소시킬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변하지 않는다. 일정 성분비 법칙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10번도 조금 헷갈렸을 텐데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물질을 고르라라는 것은 결국엔 뭐 고르라는 거야? 화합물
고르라는 얘기야. 즉 혼합물과 화합물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화합물과 혼합물을 분리를 해보라라는 거지. 왜?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서만 해당이 될 거고 혼합물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혼합물. 자, 화합물 뭐야? 물 같은 경우는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두 개 이렇게 화합물이 될 겁니다. 물, 공기. 잘 모르겠어. 소금물, 혼합물이라고 했지. 소금 한 숟가락, 소금 두 숟가락 만드는 거 혼합물이 될 거야. 흙탕물, 흙탕물이 뭐야? 혼합물이지 얘도. 흙이 한 숟가락 섞여져 있는, 두 숟가락 섞여 있는지. 자, 이산화탄소는 CO2라고 했지. CO2. 자, CO2는 탄소와 산소 두 개야.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겠어? 화합물이 될 거야. 산화구리 뭐니? 탄소에 구리가 붙으니까 얘도 화합물이 될 거야. 자, 그럼 일단 기억, 미음, 비읍은 됐어. 공기가 화합물이냐 혼합물이냐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공기,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를 보면 질소, 산소, 그리고 뭐 아르곤, 여기 안 보이니까 이쪽 질소. 우리 공기를 보면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기타 등등 이런 다른 기체들이 있어. 공기에는 질소가 78% 있고 산소가 21% 존재를 하고 아르곤이 0.03, 0.09인가? 뭐 이래.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기야. 그런데 이게 일정한 성분비로 섞여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야. 딱 정해져 있지가 않다. 이게 질소가 77%가 된다. 76%가 된다. 아르곤이 자, 여기 안에 우리가 숨쉬고 문 닫아놓고 숨쉬고 있으면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많아지고 산소 양은 줄어들게 될 거야. 그것도 이제 공기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화합물이 아니고 뭐야? 혼합물이 될 거야. 그러니까 공기도 일정 성분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기억, 미음, 비음만 해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렇게 일정 성분비 법칙.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기체 반응 법칙 28쪽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 자, 이번에는 화학 법칙과 에너지 변화 2 얘기를 할 건데 여기 기체 반응에서의 규칙성이야. 기체를 반응을 시켰더니 어떠한 규칙성이 있는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아까는 그냥 일반적인 화학 변화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서는 기체에서의 반응은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하여 수증기가 생성이 되었다. 이건 뭐 아는 내용이지. 수소기체와 산소가 반응을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해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H2O라는 이러한 수증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럴 때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고 했어. 이거는 1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이긴 한데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온도 차이가 막 난다라고 하면 이러한 반응 결과물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압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했어?
일정한 온도의 압력이라고 전제를 해놓고 이렇게 반응을 시켰더니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생성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수소 H2 산소 O2 만나면 뭐가 일어나니? 수증기 H2O가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여기 반응식 나오면 뭐 맞춰야 돼? 계수 맞춰야 된다라고 했지. 계수를 맞춰야 되는 이유는 뭐야? 반응 전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수소 2개, 수소 2개 맞네? 여기 산소 2개, 산소 하나니까 어떻게 얘 쪼갤 수가 없으니까 여기 앞에 1을 해주면 어떠니? 산소가 2개, 산소 2개. 그랬더니 수소가 4개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수소 2개, 수소 4개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 옆에 2를 붙여주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들었을 때 이때 반응한 수소 기체, 산소 기체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비가 2대 1대 2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수소와 산소를 반응을 시켜서 만들어진 수증기 다 기체네? 다 기체가 만들어졌더니 만들어지는 얘의 부피가 2부피고 얘는 하나 부피고 만들어진 수증기도 부피가 2대 1대 2로 일정하게 나타나더라. 이게 수증기 반응에서 수증기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2대 1대 1로 부피비가 일정하다 나왔대. 자, 봅시다. 실험을 해봤더니 수소 4, 산소 2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4가 되더래. 그리고 남는 기체가 없더래. 그러면 반응한 기체가 뭐가 되겠어? 4대 2가 반응을 하게 됐다라는 거야. 이번에는 수소를 4, 산소를 3, 그리고 그렇게 반응된 수증기의 부피가 4가 되더래. 그런데 산소 1이 남더래. 1이 남더래. 자, 그러면 산소 1이 남았다는 얘기는 산소가 얼마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야? 2가 사용이 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반응한 기체 부피 수소 4, 산소 2. 자, 이번에는 수소 8을 집어넣고 산소 3리터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6이 될 거야. 그리고 남은 기체 수소가 얼마가? 2리터 남더래. 그러면 여기 사용된 게 6이지. 그리고 산소는 다 쓰고 6, 3 이렇게 되더라. 그럼 결국에는 얘를 반응 안에 4대 2대 4야. 다 2로 약분하면 2, 1, 2. 4대 2대 4, 2, 1, 2. 6대 3대 6. 3으로 약분이 되네. 3, 2, 6, 3, 1은 3, 3, 2, 6. 다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의 부피 얼마이다? 2대 1대 2로 일정하네. 됐어? 얘를 많이 넣든 얘를 적게 넣든 생성된 수증기의 양은 다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2대 1대 2로 다 일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똑같아. 요게 들어가야 돼. 요게 없이 그냥 기체가 반응해서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야. 틀린 거야. 문제 오류인 거야. 그런데 그런 문제 오류가 있지는 않을 거야. 자, 이렇게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졌어. 수증기라는 새로운 기체가 생성이 될 때 요거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각 기체의 부피 사이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2대 1대 2로 그렇게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이 됐어. 다 기체일 때. 간단한 정수비. 그런데 중요한 거 뭐야? 반응 물질도 기체에 되고 생성 물질도 모두 기체인 경우에만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탄소가 연소해서 탄소가 연소한다? 산소와 만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탄소, 산소, 이산화탄소. 산소가 두 개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탄소가 산소, 연소가 돼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은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탄소라고 하는 것은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바꿔 말하면 이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응물도 기체, 생성물도 기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야. 누가? 게이 리삭이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밝혀내게 된 법칙이 되겠습니다. 기체와 기체가 반응을 해서 기체가 만들어질 때는 부피가 일정하다.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을 한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부피비를 2대 1대 2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거를 이 부피비를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라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부피비를 알아낼 수 있어. 아주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이 모두 기체야. 화학 반응식을 적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어? 개수비가 있을 거잖아. 앞에 개수비가 있지. 이 개수비는 각 기체의 분자수의 비 혹은 부피비와 같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야. 자,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H2O2가 될 거지. 그러면 수소 2개, 산소 하나.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개수가 얼마니? 2대. 생략이 됐지? 1대 2. 개수가 2대 1. 이렇게 2대 1대 2 이렇게 개수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체 반응이 일어날 때 이 개수비는 뭐와 같다라고 했냐면 지난 시간에 분자수비와 같다라고 했어. 분자수도 마찬가지로 2대 1대 2로 결합을 하게 된다. 여기에다가 오늘 배운 내용 하나 더 얹을 거야. 뭐와 같아? 부피비와 같다라는 겁니다. 부피비도 얼마야? 2대 1대 2가 되게 돼. 기체 반응. 자, 어디에서만 개수비는 분자수비와 같고 이게 지난 시간에 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부피비도 같아. 뭐? 기체 반응일 경우에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니? 개수비만 알면 부피비도 알 수가 있고 분자수비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부피비에서는 화학 반응식이 일어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뭐 기체일 때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 어렵지 않지? 쉽지? 재밌을 거야. 재미없지만 재밌다라고 합시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공간 안에 이런 똑같은 공간이 있었을 때 여기에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되게 되면 여기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수소 분자라고 하면 H2가 될 거야. 그러면 수소 2개, 산소라고 합시다. O2라고 하면 여기 산소 2개, 질소라고 합시다. 질소 2개. 이렇게 여기 보면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 수소도 2개가 들어가고 수소 원자지. 수소 분자는 하나. 산소 원자 하나. 질소 원자 하나.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가 같은 공간 안에 같은 부피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피비가 같아. 여기 부피비가 같다라는 거야. 아 참 분자수의 비가 같다. 분자수의 비. 분자수. 즉 그렇다 보니까 뭐도 같아? 부피비도 같다라는 거야. 부피비. 모든 기체. 자, 그 다음에서 뭐가 나와 있냐라는 거야. 질소하고 수소 봅시다. 질소하고 수소. 질소, 수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니? 수소 돼 있지? 여기 가려져 저기 책에는 보이는데 여기는 안 보이네. 여기 하얗게 여기도 수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지? 책에는 하나구나 참. 여기 수소 하나니까 이렇게. 화면에 보이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책에는 나와 있지 이런 식으로. 자 질소 N2가 될 거고 수소 H2가 될 거야. 자 N2 H2에서 NH3가 만들어질 건데 자 질소 개수 안 맞아. 질소 여기 2개 여기 하나 여긴 수소 2개 수소 3개 그러니까 얘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질소 2개 질소 하나 이렇게 맞췄더니 질소가 몇 개가 수소가 6개가 되니까 여기도 맞추려니까 3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겠지. 그럼 개수가 1대 3대 2가 되겠다라는 거지. 암모니아 기체가 만들어질 때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만나서 암모니아 기체. 다 기체돼. 그때 부피비가 어떻게 된다? 기체 반응 법칙이니까 개수비 1대 3대 2 그리고 부피비가 1대 3대 2 분자수비도 1대 3대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다 기체니까. 자, 그 다음 수소 봅시다. 수소와 염화수소의 기체의 생성 반응. 염화수소가 뭐냐면 HCl이에요. 염화수소, 수소와 H2와 염소, Cl2야. 그러면 없네. 얘 하나밖에 없고 얘도 하나밖에 없는데 얘 두 개니까 이 앞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개수비 1대 2가 되겠습니다. 개수비가 1대 1대 2. 수소 기체, 염소 기체, 염화수소 기체. 그러니까 분자수비도 1대 1대 2. 그 다음에 부피비도 1대 1대 2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요거 기체 반응 법칙. 기체일 때 개수비에 따라 개수비의 분자수의 비와 부피비가 같다라는 거. 이게 뭐다? 기체 반응 법칙. 기체 반응 법칙. 질량 보존 법칙, 일정상 분비 법칙, 뭐까지? 기체 반응 법칙까지 배우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에너지가 출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다. 화학 반응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 에너지가 출입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그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과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건데 방출한다, 발열 반응. 자, 내가 에너지를 방출할 거야. 자, 예지 네 옆에 가서 선생님이 에너지를 막 방출해.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되겠어? 뜨거워지겠지. 내가 에너지를 막 흡수할 거야. 주위에 에너지를 내가 흡수하면 주위는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낮아지겠지. 이게 이제 흡열 반응이 될 거야. 먼저 발열 반응 봅시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발열 반응이 될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겁니다. 방출하게 되니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겠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에너지 방출 반응이 물질의 연소.
불 붙였어. 어때? 따뜻하지. 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다.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 다음 산화칼슘이 물하고 반응하거나 황산칼슘이 이렇게 칼슘 들어간 애들이 물하고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돼? 발열 반응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주변에. 그 다음에 금속이 녹쓰는 반응. 금속이 녹슨다라는 것은 철이 녹슬어서 산소와 만나서 산화 처리되는 이 녹쓰는 반응도 뭐가 되는 거야? 에너지 방출하는 반응이 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핫팩 들고 다니지? 핫팩을 처음에 사면 비닐로 밀봉이 되어 있어. 그걸 뜯어서 그 안에 있는 뭐 철가루니 뭐 질석이니 뭐 그런 것들을 막 섞어 뭐 공기하고 서로 반응을 하면 그게 철이 녹쓰는 반응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시키는 거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산화철을 만들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공기하고 만나면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발열 반응,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따뜻한 게 지금 겨울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그 핫팩이 되겠습니다. 손난로에 있는 철가루가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을 한다?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손난로가 따뜻해지는 원리. 여기 이제 핫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금속이 녹이 쓴다라는 것도 발열 반응, 즉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그리고 금속과 산의 반응, 염산하고 금속하고 반응을 시켰을 때도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될 거고, 산과 염기의 반응도 요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될 거야. 산, 염기. 이게 뭔지 아니? 산과 염기? 모르지. 설명해 줄게. 주스, 오렌지 주스 마시면 어때? 쉬어? 신맛이 나지 않아? 주스. 오렌지 주스. 레몬 먹어봐. 레몬을 한번 쭉 짜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 무슨 맛이야? 시지. 이렇게 산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신맛이 나는 애들을 산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염기라고 하는 애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따 집에 가서 한번 비누를 한번 맛을 봐봐. 비누. 손 닦는 비누. 맛을 봐. 쓴맛이 나. 쓴맛이 나는 게 염기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산성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신맛이 나는 애들을 신맛이 강하게 난다 혹은 쓴맛이 강하게 난다 요거를 우리가 지수록을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1부터 14까지의 숫자로 나뉘어서 이쪽 1쪽으로 가면 산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쪽으로 가면 염기성, 과거에는 알칼리성이라고 불렀었어. 알칼리나 염기랑 같은 말인데 지금 연기로 많이 쓰지. 예지 어머니는 알칼리로 배웠었을 수도 있어. 자, 그리고 그 중간인 7 정도가 됐을 때 우리는 중성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산성일수록 뭐야? 신맛이 나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산, 강산성이라고 염산, 황산, 질산 등이 산성이라고 보면 될 거고 염기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뭐 수산화나트륨 같은 혹은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그 하수구 세정제, 비누 뭐 그런 애들이 염기성이라고 보면 될 거야. 이렇게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서로 섞게 되면 중성으로 바뀌겠지. 얘 성분 가지고 있는 거 두 개 섞으면 중성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중성으로 바뀌어가면서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중화가 되면 온도가 올라가게 돼.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 또 배우게 될 거야. 고1 되면 지금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 대표적인 산인 염산이야. 염기인 수산나트륨이야. 염산과 수산나트륨, 산성과 염기성 물질을 서로 섞어주면 어떻게 돼? 열이 발생이 돼서 주위로 뭐가 열을 방출하는 방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산성, 염기성, 그리고 중간이 중성이라고 보면 될 거고, 물을 계속 정제를 할 거야. 그래서 가장 순수한 물이 중성이라고 보면 될 거고, 자, 산성은 저거 우리 위액 같은 경우, 위는 위 안에 이제 위액이 분비가 되면 음식물을 여기 입에서 씹어서 식도에서 위로 넘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pH가, 이걸 pH라고 얘기를 하거든. 산성도를 나타내는 걸 pH 농도 1부터 14까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건데, 그 위액의 pH는 2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강산성이야. 강산성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 강하다? 그 가끔 뉴스에서 나올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이 산성 물질을 뭐 쉽게 구할 수는 없는데, 그 인도니 조금 저런 후진국, 인도가 뭐 후진국은 아닌데 그쪽 인권이 뭐 그렇게, 내가 어떤 여성에게 고백을 했어. 근데 차였어. 내 고백을 안 받아줬어. 그러니까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가서 황산을, 염산을 뿌려버린 거지. 그러면 코가 녹고 눈이 녹고 할 정도 그런 심각한 외부적인 여기에 녹아내리는 그 정도의 강산성이라고 볼 건데, 우리 위액이 강산성이야. 우리 위 안에 있는 위액의 성분이 pH 2로 되게 강해. 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굉장히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들을 먹는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손을 아무리 깨끗이 닦고 아무리 조리가 잘 된 그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공기 중에서 날아가는 세균, 일부 번식한 세균들을 해서 엄청 많이 먹어. 수십만 마리씩 먹는다. 그러면 이게 이 37도씨에 여기 들어가게 되면 부패가 일어나겠지. 부패가 일어나면 뭐 독소가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물질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위액이 이렇게 강산성인 거야. 들어온 세균들 다 죽여버리는 거지. 뭐 그런 것들 뭐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건데, 이게 이제 pH 농도라고 해서 이 수치가 낮으면 산성, 높으면 염기성, 7이 중성이라고 보면 될 거야. 이렇게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서로 섞어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뭐가 일어나냐? 온도가 올라가게 될 거야. 이걸 보고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 우리가 호흡을 해.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했을 때 이 호흡도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손난로를 핫팩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발열 용기 같은 것들이 있지. 막 캠핑 같은 데 가서 먹을 때 뭘 쭉 잡아당겼더니 막 음식이 뜨거워지는 거,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 발열 반응을 이용한 게 될 거고, 자,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봅시다. 흡열 반응이 있습니다. 흡열 반응. 자, 이거는 반대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될 거야. 그러면 이 주변은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를 뺏기니까 여기 온도는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이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 흡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 같은 경우, 질산암모늄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섞어주면 마이너스 한 10몇 도 이상으로 그냥 쑥 내려가게 될 거야. 막 그런 실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비커에다가 질산 암모늄을 집어넣고 여기 밑에 물을 조금 적셔. 혹은 이런 골판지 있지? 이런 골판지에다가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놓고 여기 비커에다가 뭐를 올려놓은 질산 암모늄을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 약간 젖어 있겠지? 젖어 있으면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젖어 있으니까 이게 빨리 올라오지 않을 건데, 여기다 질산 암모늄 넣고 물 집어넣고 섞어줘. 한 1, 2분이면 이거 들으면 얘 밑에 나무판도 같이 끌어 올려와. 왜? 여기 부분이 온도가 흡열 반응에 의해서 이 온도가 낮아져서 이게 얼어. 몇 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얼어. 그래서 같이 올라오게 돼. 왜 그래? 이 흡열 반응,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물과 질산 암모늄 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를 낮춰주니까. 수산화 발음과 염화 암모늄을
섞어줘도 같은 반응, 흡열 반응이 일어나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게 될 거야. 식물의 광합성이 대표적인 뭐가 돼? 흡열 반응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2학년 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광합성과 호흡은 서로 반대 방향이야.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뭐를 만들어? 양분을 만드는 거고 호흡은 그 반대로 양분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반응이야. 그래서 이 호흡과 이 광합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발열 반응에서 호흡이 일어났다? 그러면 흡열 반응에서는 식물의 광합성 반응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물의 전기분해를 했었을 경우에 다 흡열 반응 주위에 열을 빼앗아 온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손냉장고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냉찜질 주머니. 자, 우리가 뭐 예시 운동해봐서 알겠네. 부상 있거나 아니면 과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뭐하니? 아이싱 혹은 저기 뭐야 차가운 그 물주머니 갖다가 이렇게 그 부분 막 욱신욱신 되는 부분에 갖다 대는 거 왜 그래? 걔가 여기 물주머니가 얼음주머니가 이쪽에 뭐를 한다? 온도를 열을 빼앗아가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이싱도 하고 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기 문제 1, 2, 3, 4번 빨리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를 생성할 때 각 기체 부피 사이는 간단한 뭐가 성립한다? 그렇지,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를 뭐라고 하니? 그렇지,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화학 반응식 개수비는 각 기체의 분자수의 비와 또 뭐와? 그렇지, 부피비와 같다라는 겁니다. 됐어? 요거 정의 잘 기억을 해둬요. 2번 봅시다. 잘 안 보이냐? 부피가 여기 2개, 1개, 2개. 수소, 산소, 증기, 수증기의 부피가 2대 1대 2네. 자, 요 그림 잘 안 보여. 그래서 책으로 보자. 이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비, 수소, 산소, 수증기 부피비 어떻게 돼? 2대 1대 2가 되겠네. 2대 1대 2. 맞니? 자, 이 반응은 화학식으로 나타날 때 각 기체의 개수비 어떻게 될까? 2대 1대 2가 될 거야. 왜? 개수비와 뭐 같으니까? 부피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맞아? (2대 1대 2) 맞네? 수소기체 200ml가 모두 반응하기 위해서, 자, 수소가 200ml 모두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는 얼마가 필요해? 그렇지. 왜? 이거 그대로 가면 얘도 얼마가 필요해? 200. 100배 해주면 되겠네. 100ml 필요하겠지. 됐어? 수소기체 150ml와 산소기체 70ml가 반응해서 150대 70이야. 수증기가 생성되었다. 이때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와 반응 후 남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를 쓰시오. 자, 얘 부피 2와 얘 부피 1과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가 2가 돼야 돼. 그러면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산소 기체가 70을 쓰게 되면 수소는 얼마 써야 돼? 부피가? 얘 몇 배니? 70이지. 얘 70 빼주면 얼마야? 140이라는 얘기야. 140만, 얘는 산소 기체 70 다 썼어. 그치? 더 쓸 산소가 없어. 그러면 수소는 140만 반응을 한대. 그럼 얼마 남겠어? 수소가? 수소가 150 있어. 산소 70이야. 근데 산소 70 다 썼어. 수소는
반응할 수 있는 게 2대 1로 반응을 할 거니까 140밖에 반응을 못 해. 왜? 산소가 더 이상 반응할 산소가 없어. 그러면 수소가 얼마 남아? 수소기체가 얼마나? 10ml 남을 거라고. 이때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 반응 후 부피와 생성된 수증기 얼마 만들어져? 210. 자, 210 부피비가 뭐라고 했어?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했어? 2대 1대 2야? 2대 1대 2 수증기 얼마 만들어진대? 2야. 수증기 2라고. 수소기체 부피 얼마인데? 2인데 140이야. 그럼 얘도 2니까 얼마 돼? 수증기도 그러면 얼마 만들어야 돼? 수증기 만들어지는 것도 140ml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2대 1대 2. 왜? 얘랑 같은 부피가 만들어져야 될 거니까. 됐어? 이렇게 계산하면 돼. 어렵지 않지? 처음이라 그래. 처음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개수비가 2대 1대 2야. 이 개수비는 뭐야? 부피비야. 이 부피비는 뭐야? 이 2대 1대 2는 또 부피비 말고 또 뭐라고? 개수비가 부피비 또 하나 더 분자수. 자, 부피가 어떻다? 2대 1대 2. 그러면 2대 1대 2니까 그대로 다 하면 돼. 150, 70. 그러면 70하고 140 남는 거 10. 됐니? 어렵지 않아. 간단하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계속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감이 확실하게 잡힐 거다라는 거야. 3번 봅시다.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출입과 관련된 설명. 발열 반응이라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 열을 발산하니까 주변 온도가 높아지겠지. 메테인이 연소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연소한다?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 될 거니까 방출하는 거 맞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라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니? 뺏어 올 거니까 주변은 온도를 뺏기니까 에너지를 뺏기니까 온도가 낮아지겠지. 맞아?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 반응을 하면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수산화바륨, 염화바륨 서로 섞어주면 주변의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했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뭐냐? 흡수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철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철이 생성이 될 때 산화철이 된다? 연소 반응이야? 연소 반응은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에너지를 뭐야? 흡수가 아니라 방출이 될 거야. 틀렸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래. 에너지 방출이야. 방출. 나무의 연소? 연소. 방출 맞습니다.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방출 맞네. 자, 그러면 탄산수소 나트륨 열분의 반응? 대표적인 흡수, 흡열 반응이 될 거야. 식물의 광합성. 호흡은 발열 반응. 식물의 광합성은 흡열 반응. 그래서 니은, 디귿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탐구를 못하게 됐네. 시간이 다 돼서.